고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12월 결혼 앞둔 예비 신부예요. 친하게 지내는 학교 밴드 동기 한 명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결혼을 했고 결혼식에 갔어요. 지금은 그 애가 지역 맘카페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 결혼식 때 남자친구와 가서 축의금 20만원 내고 축하해주고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어요. 근데 좀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결혼하는 데가 새로 리모델링된 식장이라 식장 자체도 너무 깔끔하고 이쁘고 제가 하는 시기에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평이 너무 좋은 식장인데 때마침 계약 파기로 자녀 시간이 생겨서 저희가 바로 예약했어요. 밥도 한정식 코스 요리로 나오고요. 시댁이 거의 대가족이라 어른들이 많아서 밥이 맛있었으면 좋겠어서 가격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명품 한정식으로 명당 41,000원짜리 했는데 인터넷에서 맛 후기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예약한 곳 보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웨딩업체 혜택받아 37,000원인데도 다른 뷔페식 홀보다는 2-3,000원 비싸요. 그래도 몇천원 아끼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온 손님들에게 맛있는 밥을 더 대접하고자 신랑이랑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잘 선택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겠다. 자기도 신랑이랑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친구 만삭 기념사진 찍을 때쯤 제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 자리에 친구랑 맘카페 회원 한 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애기 가지면 어차피 가입할 건데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냐며 인사도 하고 그날 딱 하루, 딱 그 하루만 저녁 같이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 선배들이라서 정말 하루만 간단하게 충고 듣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제 결혼식에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제가 그 카페 회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분 있는 건 친구 하나인데 진짜 아예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때 왔던 사람들한테 제 예식장 얘기를 했나봐요.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전화해서 하는 말이 나 사정이 안 좋아서 10만원밖에 못 낼 것 같아. 어떡하지? 야, 너는 5만원 내도 내가 안 아쉬워. 그냥 와서 축하해줘. 그게 제일 고마운 거지. 아니야,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니까 10만원 이상은 해야지. 신랑이랑 내 밥값은 해야지. 고마워. 혹시나 어려우면 상황에 맞게 해. 그게 내가 고마워하는 길이다. 그래. 아, 맞다. 그때 봤던 맘카페 언니들도 같이 간대. 아 진짜? 너무 고맙네.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생각하고 신경 써주시니 다들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 사정도 안 좋으신데 괜히 오셔서 축의금 내시는 부담만 주시는 건 아닐까? 그냥 너 혼자 와도 돼. 그분들 부담스러워하시면. 그 언니들 축의금 안 내는데? 내가 너 결혼식 얘기했더니 구경 한번 하고 싶다 해서. 거기 웨딩홀 유명하잖아. 그래서 그냥 같이 가기로만 했어. 애기들 데리고 오실 텐데 그냥 힘들게 보고만 가시겠다고? 시간이 점심때인데 힘드시지 않으실까? 식사도 못 하실 텐데. 가서 밥 먹고 보내면 되지. 여기서 혹시나 그 밥이 우리 예시골 밥인가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거기 밥 맛있다고 소문났잖아. 대접한다고 생각해. 그때 카페도 언니들이 계산했잖아. 거기 밥 맛이 궁금하대. 그때 만삭 사진 찍을 때 밥은 친구가 사고 카페 가서 한 2-3명 정도가 토탈로 카페 비용 계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전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었거든요? 뭐 친한데 사정이 이래서 그냥 왔다 가는 거면 그렇구나 할 텐데 딱 한 번 본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밥 먹고 간다는 게 게다가 37,000원짜리 친구랑 친구 남편 포함해서 7명이에요. 걔네 부부는 걔네 부부가 먹은 만큼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머지 5명은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간다고? 5명이? 응, 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적자인데? 에이, 어차피 축의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낼 거 아니야. 그냥 나중에 맘카페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후원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너 들어오면 나도 그렇고 다들 잘 챙겨줄 거야. 친구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맘카페 들어가고 좀 생각이 이상해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남친이랑 둘이 와서 10만원 낸 친구 헐뜯고 돌잔치 때 5만원 내고 간 친구 욕했다는 말도 듣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통화하다가 너무 황당해서 말을 좀 안 했더니 기분 나쁘냐면서 20만원밖에 손에 안 보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 설마 너네 집이 20만원이 부족해서 밥값도 계산 못하겠냐. 하면서 장난이라고 말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이러고 전화 끊었네요. 너무 친한 친구라 지금 걔가 말하는 게 전혀 다른 사람 같아서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는 상태예요. 20대 중반 직장 여성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제 남자친구와 얼마 전 간단히 술 한잔 마시며 결혼 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현재 30대 초반이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식당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직장생활 4년차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향후 2-3년 안에 결혼 계획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난 결혼해서도 어머니와 함께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야. 언제 내가 독립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애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랑 결혼하면 네가 하던 일 관두고 내가 하는 일 도와줘. 그게 맞다고 생각해. 만약 너는 너대로 직장을 다니고 난 나대로 일한다면 시간적으로 우리 둘 생활이 서로 맞지가 않아. 이건 내가 어머니와 따로 이야기한 건데 나중에 여유가 생긴다면 복층 건물 하나 구해서
1층은 식당, 그 위로 가정집, 꾸며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까지입니다. 전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결혼 관련된 깊은 대화가 너무 없었던 걸까요? 뭐 나중엔 저보고 부모님 모시고 살자는 말은 솔직히 자기도 그럴 생각 없지만 내 반응이 궁금해서 농담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런 걸로 저 시험하려 드는 것도 너무 기분 나빴어요. 역으로 상황이 어찌어찌 되어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럴 수 있겠냐 하니까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더니 나중에 한다는 말이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는 거냐 내가 너네 집에 장가를 가는 거냐.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1년 동안 사랑하던 제 남자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여태 만나면서 저렇게 꽉 막힌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어째서 그게 틀리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결혼이라는 게 자기랑 나랑 만나서 한 가정을 새로 꾸리는 게 아니라 대놓고 결혼하면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자기네 가족의 한 일원이 되라는 소리를 돌려서 하더군요. 결혼해서 한 집에서 식당 운영해가며 시부모님 매일 마주치며 평생 살 자신 저 솔직히 없습니다. 결혼해서도 전 계속 직장을 다닐 생각인데 퇴근하고 나서 신혼집에서 식당을 같이 운영하면 직장 다니면서도 가게 일 신경 쓰랴 시부모님 신경 쓰랴 평생이 너무 고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난 결혼해서도 내가 하는 일 계속 할 거야.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돕는 게 맞지. 하지만 당신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네 식구들이 함께 하는 일인데 내가 내 일까지 다 포기하며 나가지. 거기에 뛰어들고 싶진 않다. 한 건물에서 사는 것도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직장을 다니는 나로서는 내 생활이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겁난다. 대한민국 어떤 여자든 결혼하자마자 신혼도 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은 여자는 없다. 하지만 나중에 연세 많이 드시고 힘드실 땐 당연히 모실 의향이 있다. 당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제 입장을 얘기했더니 그럼 자기 보고 어쩌라고. 왜 이리 멋대로냐고. 전 저대로 남자친구한테 실망하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저한테 실망해 있는 상태예요. 저 정말 너무 허무하네요. 태어나 처음 결혼을 다짐한 사람인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저에 대한 배려가 있기는 한 걸까요? 너무 대놓고 뻔히 보이는 결혼 생활에 상상만 해도 너무 막막했어요. 어차피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고 속상하고 그러네요 정말. 이번에도 제사로 녹초가 돼버린 결혼 23년차 아내예요. 제가 원래 장남과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 전에 시 아주버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남편이 장남 노릇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누이들도 있는데 명절이나 제사 때 당일에만 와서 음식만 싸가고 했지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어서 항상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 제사상 준비하고 차리곤 했어요. 시누이들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고 힘들고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군소리 없이 제사상 차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셔서 힘드신지 이젠 제사에 일절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어머니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곧 제사인데 이번 달에만 2번 있어요. 처음 지내는 제사이고 추석까지 3번이나 보름꼴로 있어서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 이번 딸 생일도 깜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진짜 친어머니께서 살아 돌아오신 듯이 혼자 싱글벙글 제사 지낸다고 혼자 좋아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하자. 조금씩 하는데 제사 음식이 뭐가 힘드냐 라고 하네요. 손은 많이 가는데 준비하는 건 없어 보이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힘든 게 제사상 차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으로만 해도 나물 3가지의 과일 산적, 포, 생선, 홍어국, 밥, 3종류의 전 등등 20가지가 넘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저는 일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은 채로 바로 음식 준비를 합니다. 물론 남편도 좀 쉬고 하라는 말은 안 하고 빨리 하고 쉬자고 합니다. 또 마트에서 평소에 장을 보면 물가가 올라서 애들 간식, 과일, 찬거리 사면 3, 4만원 나오는데 남편은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항상 궁시렁거리는데 제사 지낼 땐 10만원 넘게 사도 싱글벙글하고 또 장 보는데 음식은 제가 만드는데 옆에서 나물 종류가 왜 3가지밖에 안 되냐. 하나 더 넣어라. 전 종류도 이것만 하는 거 맞냐. 하는 김에 하나 더 만들자. 이것도 만들자. 저것도 놓자. 등등. 옆에서 자꾸 투집 잡고 비꼬고 남편 말투가 원래 비꼬는 말투라 자꾸 고치라고 하는데 사사건건 옆에서 잔소리만 하고 여태껏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이해하라고만 합니다. 조금 도와줘 놓고 애들한테 너희 엄마 힘드니까 너희가 도와줘야 한다며 아이들만 시키고는 제사상 차리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애들이 도와주면 잘한다, 고맙다, 칭찬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전 타니까 뒤집어라, 불을 왜 이렇게 약하게 하냐, 더 익혀라 이렇게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잔소리만 하니까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자꾸 옛날 시댁에서 했던 방식을 추구합니다. 무조건 새벽까지 제사상 차리라고 고집을 부리고
남편은 산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자기는 제사상 차리고 술 마시고 하다가 다 하고 쏙 들어가서 자면 그만이지만 새벽까지 제사상 치우느라 더 늦게 자고 아침에 직장 다니느라 찌듬의 반복. 그렇게 20년 넘게 살았는데 제사 자체 때문보다는 남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말이라도 못하면 좋겠건만. 애들도 도와주고 자기도 도와주는데 뭐가 힘드냐고 하고 대화를 하려 해도 그때뿐. 들어주는 척 하다가도 당일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족들 얘기는 듣지도 않고 혼자 밀고 나가는데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드디어 어제 마지막 잠금을 치렀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뤄낸 내 집장만 문득 처음 결혼할 때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는 저나 제 남편이나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아서 16평짜리 재건축 아파트에서 월세를 시작했었죠. 재건축 아파트라 여기저기 망가진 데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반대로 많이 힘들었지만요. 제 남편은 일찍이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남편이 4살 정도 됐을 무렵 시어머니는 안 해본 일 하나 없이 열심히 남편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면서 남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도 얼굴은 저보다 훨씬 고우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남편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시어머니께 이제 일하지 마시라 하고 월급 다 드리고 살았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필요한 데만 쓰시고 10년 가까이 돈을 모아서 저희가 결혼할 때 그 돈이 들어간 통장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었고 차마 그 통장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은 이 결혼을 계속 반대를 하셨습니다. 남편 집안이 가난한 게 이유였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곱게 키운 딸 좋은 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길 바라는 부모 마음, 그건 어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 안 시켜주면 죽는다고 약을 내미니 허락해주셔서 결국 이겨내고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식장에서도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네와 눈도 안 마주칠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만한 불효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저희 엄마는 사위한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의 애교와 됨됨이로 결혼하고 2년 지나니 저보다 점점 사위를 더 챙기시고 먹을거리나 화장품 같은 거 시어머니 드리라고 챙겨주십니다. 우리 남편 저 몰래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식사 대접도 하고 저희 아버지 낚시 좋아하시니 주말마다 따라다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솔직히 좀 속상했지만 저희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는 아버지 없이 커서 장인어른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따를 거라고. 지금은 나에 대해서 마음 안 여시지만 보라고. 언젠가는 당신보다 나를 더 이뻐할 거라고. 안 힘드냐고. 마음 안 아프냐고 반문하니 아니라고. 나 같아도 곱게 키운 딸 절대 안 준다고. 그래도 장인 장모님은 날 받아들여 주셨다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라면서요. 그날 저 혼자 감정이 벅차서 몰래 울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하니 저 또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초에는 어머니가 절 너무 어려워하시길래 어머님 제가 어려운 거 알아요. 며느리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나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던 사람이고 너는 많이 배우고 이렇게 어려운 집에 시집와준 고마운 아이라고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딸처럼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뒤에 월세에서 탈출을 하고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일부러 30평짜리 얻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정정하다고 걱정 말라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더 열심히 일해서 아예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년차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계약하고 어머니께 제일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샀어요 하니까 우십니다.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고생 많았다고 계속 우셨습니다. 그리곤 전 시어머니께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맨날 손주 손녀 보고 싶어도 우리한테 패기진다고 잘 오시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어머니네랑 같이 살려고 한다고. 저희 부모님도 당연하다고 안 싸돈 그동안 많이 적적하셨을 거라고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니냐고. 이제라도 잘 모시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주말이면 새 보금자리로 들어갑니다. 어머님도 며칠 있으면 올라오십니다. 오래 사셨던 곳이라 떠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마음은 행복하시겠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고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마음이 들떠서 잠도 안 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른 26, 주변은 27으로 하는 어린 예비 신부입니다.
우리 예비 신랑은 예비 의사, 즉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30살입니다. 연애 기간은 긴 편이지만 남자친구가 많이 바빠서 자주 보진 못했어요. 둘 다 이르다면 정말 이른 나이인데도 결혼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오빠도 제가 바빴던 걸 기다려온 경험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확실한 관계로 오순도순 살자 하더라고요. 양쪽 집안 다 연애도 이쁘게 봐주셨고 결혼한다니까 굉장히 반기시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엄마가 제가 너무 이른 나이인데다가 신랑이 군면제라고 좀 맞득잖아 하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 설득해서 무마한 상태고요. 이렇게 처음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마냥 행복했는데 아휴, 며칠 전 예비 신랑네 예비 시어머니님이 맛있는 한정식집이 있다, 도련님이랑 밥 함께 하자 하셔서 나갔어요. 밥 먹는 동안 어머님이 서로 양보하고 살아라, 예쁘게 살아라 하면서 좋은 얘기 해주시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네네 하고 들었고요. 밥 다 먹고 커피 한 잔씩 마시는데 갑자기 대학생인 예비 도련님이 집이랑 혼수는 다 누님이 해오시는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커피가 목에 턱 걸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네? 했더니 아니 저희 형이 의사인데 제 친구들이랑 얘기해도 그렇고 인터넷 봐도 그렇고 누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님 좀 힘드시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도련님 째릿 흘겨보면서 넌 낄 때 안 낄 때도 모르냐고 한 소리 하시긴 하셨는데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박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순간 진짜 내가 집이랑 혼수랑 다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시면 이 결혼 어플하고 펄펄 뛰실 것 같아서 우선 예비 신랑이랑 전화로 얘기해봤고 신랑이 어머님께 여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 예비 신랑한테 그 일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어머님도 꼭 그래야 한다, 이건 아니었고 원래 그런 거 아니니? 식으로 나은이한테 압박 줄 생각도 없고 너희 둘이 합의 봐야 할 문제지만 너 주변만 봐도 여자 쪽에서 병원 개업까지 해주는 집 많을 거다. 나은이네 집 집안도 넉넉한 편일 텐데 너 동생도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인데 라고 하셨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절대 부담 가지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둘이 합해서 집을 사던 전세를 들어가던 괜찮다. 자기가 당장 보탤 수 있는 결혼자금 8천만 원 정도 있고 더 필요하면 적금을 깨던가 대출을 받던가 하자더라고요. 전 지금 특수언어 쪽을 전공해서 무역계통으로 일하고 있어요. 틈틈이 하는 통번역 아르바이트와 세후 연봉을 합치면 순수익으로 연 4,500 정도 벌어요. 저희 아버지도 무역계통에서 일하시고 돈 벌 때마다 절반은 저축해왔고요. 그 이외 생활비는 엄마 아빠께 용돈 다 썼네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들어주신 적금이랑 합하면 지금 결혼자금으로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적금 9천만 원, 즉 청약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사실 결혼할 때는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하되 낳고 길러주신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엄마께 3,500 정도 드리고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랑 얘기해보니 탈탈 털어서 네가 집 마련하고 엄마께는 30 되기 전에 4천만 원 채워서 드리되 시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예비 신랑이 혼수와 결혼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예비 시어머니가 아시면 평생 미워하실 것 같고 저희 엄마도 결혼할 때 제가 엄마께 선물 드리는 거 이미 알고 계신데 갑자기 입 싹 닦는 꼴 들듯해서 참 이게 맞는 건지 생각이 많네요. 의사랑 결혼하면 결혼 비용 다 내야 하나요? 2개월 된 신혼이고요. 나이는 29살입니다. 남편이랑은 지인 소개로 만났고요. 평범한 커플처럼 알콩달콩 연애해서 결혼했네요. 문제는 어제입니다. 남편은 5시 퇴근이고 전 7시 30분 퇴근입니다. 항상 집 가면 남편은 씻고 저녁 차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좋은 남편이죠. 저희 회사가 근태관리가 심한 회사라서 아파도 웬만하면 퇴근 안 합니다. 여태까지 아파서 조퇴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어제는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끙끙대고 있었네요. 남편도 많이 걱정했었고요. 저희 팀장님도 안쓰러웠는지 위에 잘 말할 테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3시쯤에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받아가지고 5시 30분쯤에 집에 도착했네요. 남편한텐 이 시간이면 퇴근해 있겠거니 하고 따로 연락은 안 했어요. 집 가니까 남편은 씻고 있더라고요. 좀 쉬려고 안방으로 가려는 찰나에 화장실 앞에 털뭉탱이 같은 게 있길래 뭐지 싶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발입니다. 진짜 제 기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지 싶고 덜덜 떨리고 마침 남편이 딱 나왔는데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빛나는 머리와 함께 어떻게 이 시간에 왔어? 하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연애할 때도 몰랐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몰랐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이에요. 이 나이에 정말 머리숱이 몇 가닥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저를 속였다는 게 제일 화나요.
탈모라서 정말 정 떨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이걸 숨기고 결혼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머리숱 없는 건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탈모인 줄 알았다면 연애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나쁜 년 같겠지만 그냥 숨긴 거 자체로 이젠 사람 자체도 못 믿겠고 남편은 울면서 말하려고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도 대머리인데 제 자식도 대머리이길 원치는 않아요.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요. 앞으로 저는 탈모랑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11살이 많고 저는 전업주부. 남편은 차량 관련 사업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월 4,500벌이라 외벌이로 충분했어요. 훗날 노후 대비 자금이나 더 모을까 저도 어릴 때 배워둔 자영업 생각 중이었어요. 아직 아기는 없고요. 이런 평범한 고민 중 사건이 터졌네요. 작년 중순부터 급격하게 생활비가 많이 줄었었어요. 줄고 평균 30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집 대출도 있는데 당장 내야 할 생활비도 부족해지니까 제가 직접 일을 해야 하나 애기 낳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어쩌지 하고 있던 차였어요. 남편에게 은근슬쩍 돈 얘기하면 내일 돈 들어온다 재촉하지 마라 등 미뤘어요. 일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수입이라 저도 눈치 보고 그러려니 했었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일하다 말고 집에 와서 무릎 꿇고 5천만 원을 날렸대요. 비트코인으로. 주식 도박 한 번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의심쩍어서 더 캐물었더니 이실 짓고 하네요. 사실은 별풍선이라네요. 맛빵이라는 컨텐츠인데 아프 땡땡 유 땡땡은 아니고 성인 쪽 플랫폼이었는데 야한 걸 보는 건 아니었고 그냥 별풍선 비슷한 거 쏘면 맞는 그 말대로 맞고 아파하는 걸 즐기는 방송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BJ는 안 맞게 싫어하는 BJ는 맞게끔 하려고 돈을 쏟아붓고 스스로 우월감에 느껴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1년간 했는데 도합해서 쓴 돈이 5천만 원. 그중 2천만 원은 시어머니한테 다른 이유로 핑계대며 빌렸고요. 생활비와 별풍선 둘 다 충당하다 보니 빌리는 지경까지 갔었네요. 그 와중에 안 되겠다고 나도 일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저더러 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일 안 해도 된다 했던 거 지키고 싶다. 무슨 일을 했어든 생활비는 가져다 줄게 라고 하네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 해결하고 싶다고 모든 돈 제 앞으로 돌리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하네요. 저도 뭐 일하게 돼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 전에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 했는데 믿어도 될까요? 양가 부모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래요. 자기 죽는다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또 그런 짓 하면 양가 부모님께 다 알린다고 하니 알겠대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진정됐는데 믿음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별풍선 같은 거 쏘는 거 이해 못하는 스타일이고 남일인 줄 알았는데 제 남편이 그럴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별풍선에 5천만 원 쓴 남편. 술도 안 먹고 퇴근하면 칼기가해. 평소엔 좋은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 맞는 걸 보고 5천만 원을 썼다니. 참. 29 평범한 아기 엄마입니다.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제 딸이 이제 갓 돌이 됐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쁘다 보다는 귀여워요. 빵집이나 카페에 있으면 어린 친구들이 귀엽다고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요. 감사하고 기쁘기만 해야 하는데 한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 딸을 정말 이뻐해요. 이 친구는 내성적이고 약간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친구가 많진 않은데 채팅을 하면서 사귄 친구들이 많아요.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인 거죠. 우리 딸이 태어났던 날부터 병원에 찾아와서 사진 찍고 선물도 엄청나게 해주기에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제가 아기 낳은 날부터 내 새끼 이런 식으로 우리 애기 사진을 SNS에 올리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친 거예요. 처음엔 내 새끼라고 올린 게 정말 우리 아기를 예뻐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수롭지 않아 했는데 아기가 젖병 거부를 해서 결국 혼합 수유하려다가 분유는 포기하게 됐다고 말한 날 아기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아기 엄마 찌찌가 그리 좋아? 이렇게 올리면서부터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내 새끼 이러면서 또 본인이 엄마인 것처럼 긁고 아기 사진을 올리는데 걔를 잘 모르는 채팅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기 귀엽다 보러 갈게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참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애기 사진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아기 사진 보고 댓글 달는 게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보고 유난 떤다면서 알았어 내가 아예 SNS를 안 할게 이러면서 친구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락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친구 이름을 검색해서 보니까 최근에 우리 집 왔다가 찍어간 우리 아기 사진이 프사로 되어 있고 게시글은 친구 공개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니까 프사로도 못 해놓냐고 되려 섭섭하다고 하는데 분명히 글도 썼을 것 같아요. 대화 좀 해보고 안 되면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무섭기까지 해요.
정말 제 딸과 관련된 일이라 손발이 덜덜 떨리고 미칠 것 같아요. 이번에 이혼하게 된 싱글맘입니다.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에선 남편 정자가 운동 능력이 떨어져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했고 시험관을 추천해서 시험관도 여러 번 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안 돼서 한 3년차 때부터는 마음 놓고 살았는데 어떻게 기적이라는 말이 저에게도 있는 건지 예쁜 딸, 아들, 쌍둥이가 왔네요. 제가 올해 39살, 아이들을 낳은 건 작년 11월, 38 노산이라 많이 걱정했지만 걱정과 다르게 진통도 오래 안 하고 순산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사건이 일어났죠. 저희 시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무당인데 아이 낳고 애들 100일 넘어갈 쯤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이상하게 너네 둘의 합으로는 애가 없는데 애가 생겼다고. 그것도 둘이나. 처음엔 그냥 하시는 말로 넘겼습니다. 워낙 평소에도 저를 그리고 아이들 낳은 후엔 제 딸까지 누가 봐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기에 저도 면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겨서 한 귀로 흘려듣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니었던 걸까요? 남편이 올 봄 한 3월쯤부터 계속해서 친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어디서 다른 씨로 애를 배운 거라고 한다.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아가들도 나랑 닮은 구석이 너무 없다. 라고 하면서요. 저나 남편이나 미신을 믿진 않아서 남편도 그냥 무시하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아가들과 자신의 차이점만 찾고 있었습니다. 닮은 점이 왜 없겠나요? 발바닥 점도 아버지 닮아 똑같은 곳에 있고 입꼬리 올라간 것과 크기도 피부도 남편 닮았는데 차이점만 찾으려고 하니 차이점만 보이는 거지 두 아가들 다 눈만 저를 닮았습니다. 저는 쌍꺼풀 있는 눈이라서 임신했을 당시에 제발 눈만 저를 닮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눈은 제 눈을 닮아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 눈은 너무너무 작고 예쁘지 않아서 친자 확인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싸웠습니다. 결국 지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난 이혼하겠다고 친자 확인하러 가면서 이혼 서류 같이 내고 오자며 서류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는지 흐느끼며 설명하고 내민 이혼 서류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검사 전에 이혼하자는 거지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너무 커다란 상처를 받았어요. 그 뒤로는 남편은 아예 아이들을 자식이 아닌 걸로 단정 지어버리더군요.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아기가 울면 애새끼 처음 다음에 막말하고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고 그때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까지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바로 아가들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몇 가닥 나지도 않은 아가들 머리카락 눈물 뚝뚝 흘리며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는데 제 자신이 왜 그렇게 초라했을까요? 아가들에게도 어찌나 미안하던지. 며칠 후 친자검사 결과랑 이혼 서류 작성 후 도장 찍어서 같이 넣은 다음에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랑 아이들을 위해 재혼할 거라고 못해도 너 같은 아빠 두고 살게 하느니 내가 2배로 사랑해주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것이며 2번 다시 근처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말라는 편지 짤막하게 써서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자고 사정해서 계속 씹다가 한번 만나줬습니다. 아주 사색이 된 얼굴이 보기 좋더군요. 울면서 비는데 날 그렇게 무시하고 몸 파는 여자 취급하고 내 아이들을 더러운 아가 취급하며 내뱉던 그 입을 할 수만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 때문이다. 엄마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자기 엄마가 이제 신기 떨어진 건지 자책 많이 하신다며 구구절절 엄마 핑계. 그냥 거기서 당신이 어떤 표정 짓고 있을지 궁금해서 나온 거다라고 하고 무시하고 집 갔습니다. 지금은 그냥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아가들만 보며 나와 살고 있습니다. 아가들에겐 너무 미안하지만 남편하고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네요. 사실 전 병원에서 아이 낳고 태어날 때 친자 검사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는 사고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분 나쁜 걸 떠나서 너무 수치스럽고 내 아이들을 이상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다니. 작년에 월세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은 할머니였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좋진 않았는데 계약서를 쓰는 날도 흰 종이에 계약금 받았다고 펜으로 대충 쓰고 도장 찍으시라길래 엥? 하고 놀래서 계약서를 주변 PC방에서 출력해서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젊은 사람이 깐깐하게 한다는 둥 내가 돈을 떼먹냐는 둥 부동산을 끼고 계약한 게 아니라서 제가 다 했네요. 찝찝해서 저녁에 전화해서는 그 집 딸한테 물어보니 그게 맞는 거라더라. 젊은 사람이 잘하네 어쩌네. 에휴. 그 전에 살던 집에선 겨울에 보일러 수리를 안 해줘서 집주인이랑 싸우고 나온 경험이 있는 저라 보일러나 큰 거 고장나고 고쳐달라고 하면 그것만 제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제가 그냥 고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엔 보일러 고쳐달라고 하니 아무 말씀 없이 고쳐주셔서 감사했어요. 집 상태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현관문이 처음부터 내려앉았다고 해야 하나? 좀 얼마 못 갈 것 같은 느낌? 문을 여는 건 괜찮았는데 닫을 때는 힘껏 밀어야 하고 몇 달째 되니 삐걱거려서 기름칠도 하고 그래도 뭐 문 역할은 하니까 괜찮네 하고 합리화 시전했는데 며칠 전부터
문이 아예 안 닫히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저한테 계약할 당시 자기는 집주인 아니라고, 딸이 주인이라고, 딸이 월세 받아서 용돈으로 쓴다는 말이 기억나서 저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뭔가 어르신보단 딸이 말도 잘 통해서 딸과 통화는 잘 끝냈습니다. 문 상태가 이래서 알아보니까 30년 넘은 오래된 문이라 수리가 안 되고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 같이 알아봐 줄 수 있겠냐 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주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네요. 왜 딸한테 전화하냐고. 그 집 내 거라고, 명의만 딸 준 거라고.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는 자기 살 때는 안 그랬는데 문이 왜 고장나냐, 네가 고장낸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어이가 없고 화났네요. 제가 저희 집 말짱한 문을, 그것도 방화문을 왜 고장내나요? 우리 집 털어가라고?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좋게 말하고 수리가 됐으면 진작 제 돈으로 했을 거다. 고칠 수 없다더라. 보러 오시라고 했더니 귀찮다는 듯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짜증나 있었는데 조금 뒤에 다시 전화하시더니 저보고 문 교체 비용 반을 달라시네요. 황당했어요. 30년 넘게 쓴 문을 제가 1년 반 쓴 사이에 수명이 다한 걸 가지고 절대 못 준다고 하니까 월세면 집주인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저보고 월세 사는 게 유세 떤다네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유세라니. 부동산이나 따님한테 물어보시라고. 내가 내야 하는 건 없다. 전세면 절반 드리지만 월세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갈 테니 한숨 탁 쉬면서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전 끝까지 못 드려요 했어요. 참 월세로 살아가기 빡세네요. 저는 올해 29이고 동갑 남친이랑 결혼 전제로 3년째 연애 중입니다. 사귀고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양가 부모님을 뵀어요. 근데 남친 부모님이 전화나 찾아뵙는 횟수로 서운해하시고 남친은 그걸 또 그대로 전달하길래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이라도 하니? 라고 한마디만 하면 입을 다물었죠. 한 번은 남친 부모님이 2주 정도 전화를 안 드린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며 헤어지자고 하길래 바로 알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세 변환하더니 다음날 집 앞에 찾아와 울며불며 매달리더라고요. 저도 참 바보인지 그 모질이를 받아줬어요. 그 뒤로는 저도 은근 거리 두면서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래도 딱히 거슬리는 일 없이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번 일이 터졌어요. 남친의 친누나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비용 문제로 남친 집에서 남은 산후조리를 한다더라고요. 근데 토요일에 남친이 하는 말이 본인도 일하고 있고 부모님도 일하고 있고 그나마 시간이 넉넉한 게 너 아니냐? 하면서 자기 친누나 산후조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엥? 하고 바로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저도 개인 가게를 운영 중이고 비슷하게 바쁜데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뭐라고 하니까 너 조카 태어났을 때 해준 것도 없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 결혼할 때 축의금 10만원 해주고 애기 포대기 제일 비싼 거 선물해줬었어요. 아니 애초에 제가 딱히 뭘 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러고 나선 제 친언니가 쌍둥이 나왔을 때 제가 산후조리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들먹이네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거야 내 친언니니 그런 거고 니네 누나랑 비교할 게 되냐? 라고 따지니까 진짜 치사하네, 너무하다, 어휴 속상해 라고 하네요. 제가 니네 누나는 시댁 없냐고, 친정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시댁 가서 산후조리 하라고 하니까 자기 누나가 그건 곧 죽어도 싫다 했다. 대안을 찾다가 제 얘기가 나온 거래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랑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너네 집 식모도 아니고 산후도우미도 아니고 내가 미쳤냐고. 너나 네 부모나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말을 숨쉬듯이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고 그만 헤어지자고 했어요. 3년 사귀면서 처음으로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아차 싶긴 한 모양인지 잘못했다면서 붙잡네요. 그러던가 말던가 전 헤어질 거예요. 커머리 같은 놈. 저랑 남친은 20대 초반 후반 커플이고 사귄 지는 4개월쯤 됐어요. 제가 사실 이번 남자친구가 첫 남자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느라 사귈 시간, 정신도 없었고 제가 워낙 숫기가 없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있어 첫 남친인 만큼 엄청 잘해주고 싶어서 데이트 비용도 더 많이 내고 그랬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내가 바보구나, 너무 퍼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사귄 지 3주 됐을 때 남친 생일이어서 뭐 갖고 싶냐고 했더니 백화점 데려가서 벨트랑 넥타이를 고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남친보다 더 일찍 일하기 시작했고 남친보다 월급을 아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남자친구가 부담없이 고른 것 같긴 한데 제 자신한테도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래도 처음 사귀는 남친이고 생일이고 또 남친 말로는 직장인 커플은 다 이 정도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꿀리기 싫어서 일단 선물해줬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오늘 만나면 백화점 가서 여름 원피스나 하나 사달라고 해야지 싶었어요. 근데 이미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완전 고가의 명품은 아닌 것 같고 딱 중간 정도 선의 브랜드에 쪼매난 가방? 어깨에 매는 크로스백? 손지갑 같은 거더라고요. 사실 제가 메이커랑 명품을 아예 몰라요. 진짜 아는 메이커라고는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 정도뿐이에요.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비싼 명품이구나 이 정도만 아는 정도거든요. 아무튼 남친이 엄청 생색내면서 비싼 거라고 엄마 선물 사는 김에 내 것도 같이 샀다고 하길래 고마워서 제가 밥을 샀어요. 근데 저한테 큰언니가 있는데 큰언니가 그나마 명품 가방도 좀 있고 관심도 많고 저보단 많이 알거든요. 제가 다 놀고 집에 와서 선물을 보여주니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 지금 어떤 가방 사면 공짜 덤으로 주는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워서 가방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20대 초반이 쓰는 브랜드도 아니고 3, 40대한테 더 유명하고 알아주는 브랜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언니는 헤어지자고 하고 가방을 돌려주고 그래요. 저도 벨트랑 넥타이랑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 돌려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생일인데 어떻게 딸려오는 덤을 주지 싶네요. 어쩐지 포장도 안 돼 있고 쇼핑백도 그냥 일반 다른 쇼핑백에 담아왔던데 차라리 생색이나 내지 말지. 점심에 제가 산 스테이크가 아깝네요. 첫 연애 상대가 이러니 앞으로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겁부터 나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둔 20대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고요. 결혼 전 부모님 허락하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또 말투와 하는 말들이 너무 자상하게 느껴져서였습니다. 자상한 면도 있지만 결단력 있는 성격도 있어서 결혼 진행도 착착 진행하더라고요. 문제는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남자친구는 말 한마디에도 정말 예민해요. 제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한 말들에 반응하고 기분 나빠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와, 나 살면서 이런 건 써보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 남자친구는 내가 너 이런 거나 쓰게 한다는 소리야? 살면서란 단어가 기분 나쁘네 난 라고 해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체 뭐가 기분 나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면서가 왜? 이러면서 싸움이 번집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나 싶다가도 지난 연애 경험들이나 인간관계를 되짚어보면 그런 지적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성격이라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잠잘 때도 잘못 건드렸다가 깨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어요. 관계 문제도 그래요. 연애 초반 때는 그렇게 달려들어서 정말 성욕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놀랐는데 지금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싸운 날이면 본인이 예민해서 그렇다며 관계를 안 해요. 또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일 문제뿐 아니라 평소 생활할 때 본인 뜻대로 되지 않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그러면 전 어차피 일어난 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잊어버려라. 좋게 생각하자 하고 달랩니다. 지금이야 그러려니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러거나 더 심해질까봐 자꾸 걱정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받아주다가 나중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똑같이 예민하게 하고 남자친구가 예민하게 굴면 그건 오빠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고 잘못된 거다. 지적도 해봤는데 싸움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어린 주부입니다. 현재 2살 아기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돈이나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남편이 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통장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원래 돈 허튼데 안 쓰는 사람이라 일이 많이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나 그러니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혹시 바람 피우는 건가? 로 시작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잘 때 폰 확인도 해봤지만 불법 도박 광고, 문자 외에 특별한 건 없길래 믿고 있었어요. 어제 남편이 외식하자고 해서 차에 먼저 타고 있었는데 차에서 폰 충전시키려고 USB 선 찾느라 차 앞 좌석 사이에 있는 보관함 같은 곳을 열었는데 통장이 있길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주식회사 땡땡 이런 이름으로 된 데서 입출금 내역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화나기도 하고 궁금해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했더니 당황해하길래 얘기 좀 하자고 하고 외식 취소하고 집에 와서 다시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요즘 아는 형한테서 주식 배우고 있어. 이거 잘 되면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남편 폰으로 국제전화가 오길래 제가 받았습니다. 들려오는 베팅 결과 결국 불법 도박이었네요. 예전에 보고 별거 아니라 생각한 광고 문자들이 남편이 도박을 시작해서 날아온 문자들이었던 거죠. 대판 싸우고 나가라고 화냈더니 계속 잘못했다. 근데 손해보진 않았다. 이런 반성 전혀 없는 말투로 형식적인 사과만 하길래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고 아들 데리고 집 나와서 찜질방에 와 있어요.
맘 같아서는 친정 가고 싶은데 친정이 너무 멀어서 두 사람이 데리고 버스 타고 갈 엄두가 안 나네요. 불법 도박, 토토 뭐 그런 거 말로만 들어봤지 제 남편이 한다고 하니까 화가 풀리질 않아요. 그렇다고 계속 찜질방에 있자니 불편할 것 같고 당장 남편은 밉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이 서지를 않네요. 예비신랑과 저는 직장에서 만나 소위 첫눈에 반해 정신 차려보니 지금까지 달려온 케이스입니다. 친하지도 않았던 예비신랑이 새벽에 카톡으로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떡이 먹고 싶었던 저는 전 인절미요! 아니다 계피떡? 아니 백설기요. 아니 인절미요. 그 다음날 빨개진 얼굴로 인절미, 계피떡, 백설기를 무식하게 몽땅 사온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고마운 일이죠. 성격도 외모도 몸매도 뭐 하나 빼어나지 못한 저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사랑한다, 아껴주겠다 말해주는 예비 신랑님이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고마운 네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미안한 것이 아주 많은데 그중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살 어린 자폐아 동생이었습니다. 결혼은 연애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내 가족과 평생을 마주봐야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인데 이 사람이 과연 내 동생을 이해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눠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 혼자 잠 못 들고 뒤척이던 날도 많았습니다. 자폐아들은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재성을 숨기고 있는 특출난 아이들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자면 평생을 돌봐줘야 하는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일반 아이들도 잠시만 한눈 팔면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잠깐 장 보는 사이에 동생이 없어져서 울면서 마트를 헤집고 다녔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엄마가 소원으로 엄마가 조금 오래 살고 네 동생이 조금 적게 살아서 비슷한 날 같이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래야 남아있는 너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가끔은 깜깜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신랑이랑 우리 태어날 아가랑 부대끼며 잘 살고 싶죠. 그런데 언젠가는 내 삶에서 동생과 함께 나의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약간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의 약간의 경제적 여유를 포기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의무감은 때론 어깨를 무겁게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저는 잘 버티고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문제는 신랑이었죠. 어려웠어요.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이 문제로 너랑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 끝에 결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조금은 울먹이며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나와는 다르게 그는 너무 쉽게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가족이면 나한테도 가족이라고. 외동아들인 게 너무 외로웠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생겨서 그거 너무 신난다라고 하길래 정말 괜찮겠냐고 10번은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걸 수도 있어. 대충 이야기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대답해줘. 라고 했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32살인데 그런 미래도 생각 안 하고 대뜸 결혼하자고 하겠냐며 이미 머릿속에 어떻게 살지 다 생각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라는 남자친구 말에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며 조금 물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나의 단점까지 안아주는 예비 신랑을 만나 요즘 행복에 젖어 삽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분한 사람입니다. 입장 바꿔 내가 만약 얘랑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나와의 결혼을 콜! 할 수 있었을까? 장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도 두렵겠지만 그걸 부끄러워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마음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오는 듯합니다. 정작 제일 답답한 것은 스스로 갇혀있는 동생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힘들다, 지친다를 논하는 것이 정말 우습기도 하지만 그저 모두들 좋은 방향으로 일들이 풀리시길 바랍니다.